예, 이번 시간에 우리 고정자산과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220페이지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요. 감가상각비는 원가 배분 과정이고 결산 조정 사항이고요. 임의상각 제도입니다. 자, 임의상각 제도라는 거,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토지를 뺀 유형 무형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기할부 매입 자산, 금융리스 자산, 유유설비 자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이라든가 건설 중인 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은 제외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홈페이지 제작 비용 관련되는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우리 예규를 보면 기구나 비품으로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 대한 도메인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생각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무실에서 많이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구 비품으로 감가상각하도록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재테크 근무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하는데,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재테크 업무를 하든 어쨌든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건설 자금이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상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는데 탈퇴 구성원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그 감가상각 자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구성원 변경 전에 그냥 장부가액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즉, 기장을 할 때는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자산가액을 그대로 상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피상속인은 폐업 처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단절이 되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속은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해서 상속 개시일까지 소득세 신고하고요. 그 이후분을 상속인이 신고한다라고 했고, 신규 사업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같지만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단날에 시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로 판단해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둘 다 상속이긴 한데 첫 번째 나와 있던 거와 세 번째 부분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성원이 A, B, C가 있다가 C가 빠져나가고 C의 지분을 A, B가 취득한 거나, 공동사업을 하던 A, B, C 중에 C가 상속으로 사망해서 상속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피상속인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녀들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구성원만 변경된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공동사업장에 장부가액으로 갑니다. 자, 이 공동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FM대로 뭔가를 논리적으로 따지면 원래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로 가는 게 맞겠지만,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느낌은 갖게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토지에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자본적 지출, 즉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철거 비용과 기존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할 때만 자본적 지출로 보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제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 신고 내용연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법에는 업종별로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를 정해놨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해서 신고하시고 그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조정이라고 해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업종의 중분류까지 고려하도록 우리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연수 신고는 취득일에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용연수는 한 번 신고를 하시면 동일한 자산이라든가 업종별에 계속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계속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동일한 자산은 한 번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취득되는 것들은 내용연수가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등에 대한 신고 내용연수 적용 기준이 되겠는데요. 구조 또는 자산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예를 들면 별표 5에 차량 운반구하고 공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5에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내용연수가 지금 5년입니다. 5년인데 범위가 4년에서 6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4, 5, 6 중에 차량은 5년, 공구는 4년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량과 공구는 성격이 다른 자산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A 차량은 5년, B 차량은 4년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5년을 선택했으면 모든 차량은 전부 다 5년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및 구축물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적용 시의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건물 구축물 기준 내용연수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 하단에 3번 나옵니다. 3번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 중에 공장, 창고, 차고용 건물, 폐수, 폐기물 처리용 건물, 축사, 뭐 구축물 중에 하수도, 꿀뚝, 경륜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건데 건물이기 때문에 기준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가 원래 20년하고 40년으로 돼 있죠. 요걸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자산에 대한 건물들은 기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에서 20년, 10년, 20년으로 한다. 기본적인 게 원래 20년과 40년이었죠. 거기에 절반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절반으로 하고 내용연수 범위를 각각 8년에서 12년, 15년에서 25년으로 해서 신고 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나 창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를 10년, 20년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년, 40년이 원칙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원칙이고요. 그 내용연수의 범위 내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착각해서 우리가 40년을 적용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20년 적용해야 되는데 40년 적용하고 있었다면 미적용 시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건 수정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자,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에 경정 청구 가능하냐라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 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경정 청구를 통해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정 청구를 하더라도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정 청구 한다는 얘기는 감가상각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케이스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40년으로 감가상각을 했다면 20년 감가상각 했을 때보다 내용연수 적용했을 때보다 감가상각비가 작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인부조액이 나오겠죠. 그죠? 시인부조액은 원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정 청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용연수를 우리가 모르고 40년 적용했지만 수정해서 20년으로 해서 21년도부터 바로 잡아서 처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연수 등 특례 및 잔존가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고자산 등에 대한 수정 내용연수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연수를 한번 신고하고 나면 그거는 이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선택한 내용연수 계속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고자산을 취득했다면 그 자산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산, 신품을 구입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면 좀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고자산 등을 취득했을 때는 기준 내용연수 곱하기 50%의 기준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신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0페이지 보시면 사업자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고자산에 해당이 돼 갖고 요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중고자산 등에 대한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법인 전환 시에 중고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느냐?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법인에서 내용연수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개인에서 적용하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서 법인에서 그대로 상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규에 보면 법인 전환할 때 개인 사업에서 인수한 자산은 중고자산으로 보고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 유형 자산도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예규가 있습니다. 자, 중고자산 등 수정 내용연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중고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50% 지나갔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50%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기준점이 어디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 232페이지에 그 표로 나와 있습니다. 양수법인의 기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우리 232페이지에 있는 부분 보면 양도법인인 경우에 기준 내용연수 20년짜리입니다. 같은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업종별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나옵니다. 20년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6년을 썼습니다. 근데 양수법인 쪽에서 기준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 동일한 자산이지만 8년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8년에 50%는 4년입니다. 이미 4년을 초과했죠. 그래서 중고자산으로서 기준 내용연수 4년에서 8년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우리 양수법인, 양수자 입장의 기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고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중고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계속 취득할 때마다 수정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같은 종류의 중고자산 취득하게 되면 그때는 중고자산을 취득하자마자 이미 신고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중고자산 취득 시에 수정 내용연수는 차량을 여러 대 구입했을 때 수정 내용연수는 해당 차량 모두 같은 내용연수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미 같은 걸로 한 번 선택이 돼 있다라고 하면, 중고로 선택이 돼 있다면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 중견기업 설비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특례인데, 요 규정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최저한세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년도부터 14년 3월 31일, 14년 10월 1일부터 17년 6월 30날 취득했던 거에 대해서 특례가 적용이 되고요. 서비스업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5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송금 산입 특례도 있다라는 거 잔존가액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적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산별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고, 건축물과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무형자산도 정액법만 됩니다. 상각 방법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산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걸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면 건축물 무형자산은 정액법이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대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2016년 1월 1일 이후는 정액법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17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도 무조건 정액법으로 갑니다. 건축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정액, 정률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정율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각 방법, 상각 범위의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 필요경비 계산 방법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 회사 계상 상각비하고 상각 범위액 비교해서 상각 부인액이 나오게 되는데 상각 부인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가 되겠습니다.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이 되고요. 정기 부인액과 비교해서 필요경비 추인해 줍니다. 자, 이때 필요경비 이제 추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추인을 해주는데 상각 부인액을 시인부족액 발생 연도에 송금 추인하지 않고 차기 이후에 2월 공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2월 필요경비 추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감가상각 의제와 관련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면이나 면제를 받았을 때,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았을 때 모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계신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을 받을 때 이때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 자산이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방법은 의제 상각액을 그 후 과세 기간에 상각 범위액의 기초가액에서 공제한 가액으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배제된다라는 의미는 자, 보시면 자, 추계 신고 결정을 했죠. 그죠? 추계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주택임대는 건축물이죠. 건축물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의제가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되는데 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96조 1항에 따라서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임대소득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감면받게 되면 건축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자, 앞에서 보시면 추계 신고할 때는 건축물은 제외되지만 면제 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모든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면제받거나 감면받았을 때는 1번에 걸리기 때문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됩니다. 요 감가상각 의제가 여기에서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감면받았고 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계상을 안 했다. 그럼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최근 예규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97조 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사업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시행령 68조라고 하는 게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의제되는 거, 추계소득세 신고했을 때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에 대한 의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건축물 제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앞에 있는 소득세 감면을 받았을 때는 의제된 상각비가 나오죠. 그 부분을 포함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제된 상각비는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 즉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의제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종합소득세 쪽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관련해서 양도소득세하고 좀 고민을 해본다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즉시상각 의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을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수선비로 계상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인정을 해주는데 600만 원 미만일 때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이 5% 미달하는 금액, 3년 미만 주기적 수선비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 단기 사용 자산으로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단기 사용 자산에 금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 금령이 제외됐습니다. 금령이 제외됐다는 얘기는 금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령 취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과거에는 즉시상각 의제로 해당이 됐기 때문에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예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각자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나오는 유권 해석을 좀 참고하셔갖고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산시설의 폐기 손실입니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이 경우에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우리 소득 원천설의 입장으로 보면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발생되는 개념이 아니고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세법에서 2018년도에 포함을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식, 환경 미화용 소액 미술품의 경우에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업 시에 임차 사업장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자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느냐라는 예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 아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규로 나온 부분 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규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